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은 세월이 흐르고 노년으로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기도 하죠. 퇴행성 관절염 역시 퇴행성 변화로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노화 자체가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화와 연관된 몸의 변화가 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특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통증으로 힘들어하는데요. 여러 비수술적인 방법의 치료뿐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는 수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췌장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마돈나의 아메리칸 파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일상의 불편으로 이어지는데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걸까요?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무릎 관절염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할 수 있어서 예방은 물론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정형외과 허준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도 워낙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무릎 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관절 질환 중 하나인데,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병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외래 환자들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역학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한 2-3배가량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예, 여성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연골과 관절에 보호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듦에 따라 네. 그래서 근력 관절 구조, 활동 패턴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 얘기하셨는데 그런 폐경 전후로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환경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생활 환경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아무래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시거나 네. 아니면은 많이 일단 경사진대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시거나 또 쪼그려 하는 걸 많이 하는 행위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관절염을 증가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연골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네. 흔히 연골이 닳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연골이 물렁뼈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부드럽다는 걸까요? 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차로침의 에어백처럼 네. 이제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랑하고 섬세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과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점점 노화가 됨에 따라 아니면 이제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어떤 갑자기 방향을 트는 그런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그 손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는 이유가 그렇게 일단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거네요. 심한 운동도 있고요. 네. 예. O자형 다리인 경우에도 무릎 관절염의 위험이 높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약간 정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보면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사람들마다 다 하지의 축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O자 다리고 어떤 분들은 정상 축이고 어떤 분들은 X자 다리이기도 합니다. 한국 인구에서는 O자 다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이 O자 다리는 결국에 하중을 안쪽으로 부하하게 만들어서 집중되게 만들어서 관절염이 더 진행이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자형이 왜 문제일까 싶었는데 체중이 좀 쏠리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비만과 같은 그런 체질적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는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에만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곳이 무릎인 걸까요? 네, 무릎은 체중을 직접 지탱하는 관절이라 하중이 크고 활동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하지정렬이 이상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쪽 연골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위험도가 커졌습니다. 네. 근데 무릎 관절염인 줄 모르고 살다가 병원을 찾게 되는 건 통증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파서 고생하다가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초기에는 그냥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계단 오를 때 이럴 때만 좀 뻐근함을 느끼다가 네. 점차적으로 움직일 때 통증, 그 다음에 휴식통, 그 다음에 야간통 순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네. 움직일 때만 아프다. 이제 휴식통, 야간통.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손상 정도에 따라서 증상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대체적으로는 연골 마모와 염증 범위에 따라 통증 강도와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네. 관절염 정도와 통증의 정도와는 비례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관절염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별로 안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네. 관절염 진행이 많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절도 변형이 되지 않나요? 붓기도 하고 또 걸음걸이도 달라지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관절 내 이제 염증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차면 붓고 병이 깊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자다리가 더욱더 심화돼가지고 다리가 휘고 더 뒤뚱뒤뚱 펭귄처럼 걷게 됩니다. 네.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통증을 비롯해서 삶의 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걷는 것도 힘들어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은 실제로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활동 제한뿐 아니라 수면 장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울감과 유발해서 전반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겠지만요. 그럼 미리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받는 분들도 혹시 많습니까? 네,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경미한 통증에서도 본인의 이제 무릎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셔가지고 미리미리 하지의 축 엑스레이나 엑스레이를 검사해가지고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검사를 받고 무릎 관절염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약물로 시작을 하나요? 주변에서도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네, 약물과 생활습관 교정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방향 틀지 않기, 그다음에 이제 경사진대는 좀 웬만하면 피하기, 무거운 걸 들고 뭐 쪼그려 앉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이런 생활습관 교정과 소염제, 무릎 안에 있는 염증인제를 줄여주는 이런 소염제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1차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염제가 일단 기본 처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약물 치료로 기대를 하는 건 통증을 좀 줄여주는 건가요? 네, 염증 억제와 통증 완화를 두 가지를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물 치료로는. 네. 주사 치료도 있던데요? 네, 주사 치료는 대표적으로 윤활액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도 하죠. 네. 이제 DNA 주사, 연골 영양 주사 같은 개념이고, 그다음에 항염증 주사 등이 있고, 관절 내 환경을 개선해 통증을 줄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제도 처방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항염증 주사에 속하는 건데요. 네. 무릎 안에 있는 염증인자들을 급속도로 줄이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제 적절하게 맞으셔야 됩니다. 네. 그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자주 맞으면 관절이 더 손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을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을 견뎌왔는데 시술이나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 주사로도 효과가 없을 때인 건가요? 네.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약물도 이제 한 단계 더 올리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2단계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도
이런 윤활액 주사, 그다음에 연골 영양 주사, 그다음에 항염증 주사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봐도 네.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생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른 환자의 증상과 그다음에 그 소견에 따른 그런 뭐 관절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자다리 교정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심하게 진행한 그런 고령의 환자에서는 인공관절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말씀 주신 주사 치료를 여러 가지 모두 해도 안 되는 건 상태가 아주 심하다는 의미일까요? 상태가 심한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무조건 엑스레이나 MRI 소견과 통증에는 비례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 통증을 많이 느끼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인자가 굉장히 많이 고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릎 관절염의 상당수가 노인층일 텐데요. 수술 전후로 살펴야 하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네, 기저질환, 그다음에 심폐 기능, 마취 가능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 가능 여부를 진행합니다. 수술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양한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절 내시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연골판을 꼬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복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니면 연골판이 낑겨 있는 애들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연골판 부분 절제술, 그다음에 관절에 있는 그다음에 연골 재생술식도 고려할 수 있고요. 네. 오자다리 교정술도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진행해 버리고 고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관절 내시경, 뭐 절골술, 또 연골 재생술식 이름으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골 손상 범위, 그다음에 하지 정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연령 등을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건가요? 네네.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미 관절 내 관절염이 심하면서 보존적 치료로도 통증이 호전이 안 되면은 인공관절을 고려합니다. 네. 근데 인공관절을 고민하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요. 수명에 대한 관심도 높더라고요. 네네. 영구적인 건가요? 영구적은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반영구적이라도 그래도 보는데, 이제 보통 고령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재료, 설계, 수술 기법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길어지고 합병증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공관절은 고령의 나이에도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 인공관절 치환술인데 예전과 비교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맞춤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뼈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태어난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게 커스텀 메이드라고 하는데 테일러 메이드, 우리가 양복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요새는. 네. 인공관절의 소재는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메탈입니다. 뭐 이제 코발트, 크롬이나 타이타늄 이런 메탈들이 사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뭐 솔직히 대학병원급에서 다학제 관리 체계로 시행하면은 고령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혈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가 본인의 몸에서 피를 만드는 능력을 증강시키는 주사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도는 예전보다도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위험도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뭘까요? 일단 가장 무서운 거는 감염입니다. 감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1%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뭐 이게 병원마다도 사실 다르고 술자마다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 차폐복 같은 그런 거를 입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그런 비율은 확실히 더 줄고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적응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보통 이제 근력
걷기 어느 정도 괜찮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그 한 며칠만 지나도 굉장히 잘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아무래도 고령이시고 허벅지 근력이 많이 빠지신 경우에는 회복하는데도 좀 그런 근력이 본래 좋았던 분들보다는 한 4에서 8주 정도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좀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수술 전에는 주사나 침 같은 것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절 내로 조금이라도 세균이 들어가거나 하는 행위는 피해야 되고요. 네. 오히려 수술 전에 우리가 관절을 최대한 안 쓰면서 허벅지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퇴사두근 운동이라든지 네. 수영과 같은 그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고 네. 유지한 상태에서 재활 운동을 해야지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재활 운동 말씀하셨는데 걷기라든지 등산도 그렇고요. 인공 관절을 하는 분들은 또 운동에 대한 기대를 하시거든요. 피해야 될까요? 등산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제 그게 정말로 삶의 낙이시고 너무 중요하시면은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지 걷는 거랑은 다르게 약간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좀 세게 밟듯이. 그래서 최대한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사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수명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등산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평지 걷기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평지 걷기를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르막, 내리막길이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다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려고 수술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통은 다 가능합니다. 네. 물론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우리가 치료는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물과 생활습관 교정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이렇게 해도 호전이 안 되면은 주사 치료와 이런 것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것들을 반복해도 내 일상생활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면은 그럴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찜질이나 마사지 같은 걸 해야 하나 궁금해하는 분도 계신데 어떨까요? 찜질이나 마사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들은 너무 제한하지는 않고요. 다만 침습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침을 맞거나 뭔가 이 관절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를 잘한다고 해도 관리도 중요하고요. 원래 상태로 100% 회복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치료 후에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체중 관리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 우리가 체중이 많을수록 인공관절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환자의 이제 인대나 이런 것들은 체중이 증가해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인대에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누워서 다리 올리는 대퇴사두근 운동이나 이제 수영, 실내 자전거, 그냥 걷기 이런 걸 통해서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허벅지 두께를 유지한다고 쉽게 설명드리거든요. 허벅지 두께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무리한 활동 피하기, 과한 행동, 갑자기 등산을 높은 데를 한동안 올라가신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하루 종일 걸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고 가늘고 길게 가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과 또 무리한 활동 피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무릎 건강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도 짚어주세요. 쪼그려 앉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쪼그려 앉기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중을 많이 부하해갖고 내 몸에 하중을 부하하면서 이렇게 쪼그려 앉고 이런 것들은 연골판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우리가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계단 높은 데로 올라가실 때도 갑자기 확 그냥 다리 힘만 줘서 올라가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연골판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가 무릎 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하중에 체중이 쏠리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군요. 신발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신발은
푹신푹신한 것이 건강에 좋긴 합니다. 그리고 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중부와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푹신한 신발을 신으시고 굽도 너무 안 높고 이런 신발을 신는 게 좋으시지만 네. 이제 그것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런 게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상생활에 뭐 영향 안 갈 정도로는 어느 정도 그냥 신발은 이쁜 거 신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U2의 Walk On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췌장염 소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복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잘 살펴야 하는데요. 췌장에 생기는 염증이 갖는 위험 뭘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요. 췌장이 하는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췌장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뱃속에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능, 이건 뭐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매우 특이하게도 여기에 더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즉 내분비 기관의 역할이 하나 더 있다는 점이 다른 장기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고 하는 일이 참 다양한 그런 소화기에 속하는 장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위치가 궁금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복부에서도요. 우리가 위하고 위가 왜 가운데, 복부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 뒤쪽에 있는 우리가 후복막 장기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표현하면 배에서 위쪽에 뒤쪽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다소 왼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췌장 앞으로는 위와 대장, 환경결장이 위치하고 있고 네. 아래는 소장이 둘러싸고 있고 또 머리 쪽은 큰 정맥과 복부 대동맥하고 매우 가깝고요. 중간 부인, 몸통 부위는 또 상장관 동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맥 같이 다 붙어 있고요. 네. 또 꼬리 쪽은 왼쪽 심장, 비장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기에서 폭 쌓여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하는 거네요. 네, 제가 왜 여러 가지 장기를 막 읊조렸잖아요. 네. 위랑 대장이랑 여러 가지 장기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장기에 뒤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복부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 결과로 병이 생겨도 초기 증상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진단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복부 초음파라든지 복부 CT 검사가 개발되기 전에는 질환이 진행되어도 아주 말기가 돼서 그냥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될 때까지 진단이 매우 어려운 장기로 꼽히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호르몬 분비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인데 하루 분비되는 췌장액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왜 이제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양이 엄청나거든요. 네. 하다못해 입에서 나오는 침도 굉장한 양이고 위에서 나오는 위액도 그렇지만 췌장액도 그게 못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비되는 양이 하루에 1 내지 2리터 정도, 평균 잡아서 한 1.5리터 정도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네요. 그 정도의 체액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체액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역할인 소화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분이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과 함께 넘어온 액이 위산 때문에 산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강산성을 중화시키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알칼리 성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화효소가 단백질 분해효소, 그리고 탄수화물 분해효소인 아밀라제, 지방 분해효소인 리파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갖고
하루에 1 내지 2리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납니다만은 네. 평균 1.5리터 정도를 분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슐린 분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서 잘 분비가 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우선은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겠죠.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세포가 손상됐을 때 나오는 증상,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문제가 돼서 생기는 증상은 네.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네. 대체로 이제 소화효소가 문제가 돼서 오는 그런 세포 손상 관련 증상은 가장 특징적인 게 무지무지하게 심한 등으로 뻗치는 통증입니다. 복통인데 명치 부위의 통증이고요. 네. 이게 뭘 먹으면 훨씬 심해지고요. 똑바로 누워도 심해지고 통증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네. 그것에 달려가지고 아무래도 소화액의 문제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못 먹으니까 살도 빠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황달도 생기고 이런 거는 소화액과 연관이 됐구나. 네. 또 지방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말씀드린 인슐린 호르몬과 연관돼서는 인슐린 분비 세포, 베타세포가 손상됐다면은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 잘 조절되던 당뇨가 네.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 이런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중에서 소화효소 분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방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요? 세 가지 영양소,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가 다 나오긴 하지만 네. 지방 소화효소는 다른 장기에서는 분비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지방이 가장 소화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췌장에서만 분해 효소가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지방 흡수 장애가 생기면 어떤 위험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지방 흡수가 장애가 생기면 즉 이 소화효소가 없을 때 지방을 먹더라도 지방을 분해해서 제대로 흡수를 못할 뿐더러 또 하나는 필수 지방산이 있어야 흡수가 되는 우리가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타민 A, 그다음 비타민 E, 비타민 K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지용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의 질환이 발생해서 지방 분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 배변 색깔이 연해지고 설사처럼 묽어지면서 심한 설사나 아니면은 지방변, 그러니까는 소화흡수되지 않은 지방이 그대로 변에 배출돼서 네. 지방변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면은 소화되지 않은 지방 성분에 의해서 변기물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설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췌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원인이라고 했을 때 결국 췌장 세포가 망가지는 경우인데요. 네. 직접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췌장관이 막혀서 나오는 췌액이 하루에 무려 1.5리터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뒤로 압력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손상을 입는 경우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을 꼽으라 그러면 급성이건 만성이건 술입니다. 네. 술을 마시는 게 원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원인을 꼽으라면 담석. 담석은 이제 췌관을 막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것 이외에 고지혈증도 역시 급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것 이외에 흡연과 알코올 남용을 같이 했을 때 만성염증의 사망 원인,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네. 그 이외에도 특정한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칼슘이 매우 혈청에서 높거나 아니면 복부에 외상을 입었을 때도 역시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아기들 소아의 췌장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혹은 다쳤을 때 외상이거나 약물이 원인이 돼서 역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술과 담석입니다. 네. 술, 담배를 비롯해서 이제 말씀하신 담석, 고지혈증 등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네요. 이런 것들이 췌장염의 원인이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이 췌장염의 특성이 뭐냐면 세포가 몇 개가 손상을 입으면 그 안에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소화효소가 주변 조직으로 흘러나오면서 자기 옆에 세포를 다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빠르게 췌장 조직과 분비샘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로 근만성 염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췌장염의 특성이 빨리 진행하는 건 바로 세포 내에 있는 소화효소가 주변을 같이 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췌장염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갑자기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이 있고요. 만성적으로 췌장염이 자꾸 반복되면서 비가역적으로 망가져서 영구적 손상이 생긴 만성 췌장염이 있습니다. 급성은 염증이 생겼어도 회복 후에 췌장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시기에 따라 좀 나뉘게 되는 건데 갑자기 빠르게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아파요. 심한 통증이 오는 거군요. 굉장히 심한 통증입니다. 주로 명치 끝이나 아니면 복부의 좀 왼쪽에서 시작은 하는데 등 쪽으로 뻗치거나 옆구리 쪽으로 뻗쳐나가는 게 특성이거든요. 근데 정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 급성 췌장염의 통증은 되게 왜 막 진짜 꼬부리고 둥글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통증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심해지면 메스꺼리다 토하기도 하고 열이 동반되기도 하고 뭐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경우에 따라서 황달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나 옆쪽으로 뻗치는 심한 복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빨리 치료를 하면 뭐 며칠 내로 회복되기도 하는 건가요? 급성 췌장염의 80% 이상, 한 85 내지 90%는 입원해서 치료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10 내지 15%, 많게는 한 20%까지 합병증이 생기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병이 물론 통증 심해서 병원에 오실 수밖에 없을 정도기도 하지만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이게 회복이 잘 되지 합병증 생기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통증이 참 심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췌장염의 원인으로 술과 담석 이제 앞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급성 췌장염의 원인으로 술도 문제지만 이제 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담석을 제거하는 것도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렇죠. 담석이 크기가 별로 크지 않더라도 췌장관 끝하고 담즙이 나오는 끝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담석이 길을 막고 있어서 결국 압력이 올라가면서 췌장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담석을 묻힌 부위에서 제거를 해주면 그러면 당연히 빨리 치료가 되겠죠. 이 경우는 치료하면서 바로 돌을 빼주면 좋아지는 게 그냥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시시각각으로 좋아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상당수 이러한 담석은 내시경적 역책설, 담체관 조영술로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로 치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빨리 검사를 하고 담석이 원인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럼 만성은 급성 췌장염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생기는 건가요? 물론 급성 췌장염이 자꾸 반복되면서 생길 수도 있고 초반에 괴사성 췌장염으로 아주 심한 췌장염을 앓고 난 후에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크게 보아서 원인을 얘기해라. 그러면 80%가 술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계속 먹어서 급성 췌장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죠. 그래서 특히 장기간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사람들한테서 발생하기 쉬운데 음주에 의한 췌장 손상 정도는 사실은 개인차가 매우 커서요. 어떤 분은 나는 평생토록 술 이렇게 먹었는데 안 생겼어. 뭐 고마운 거죠. 그러나 어쨌건 장기적으로 많은 양의 음주를 하면 췌장염이 급성이 진행되고 만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술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이제
등이나 옆쪽으로 뻗치는 복통이 아주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만성 같은 경우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복통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급성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역시 만성도 상복부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만성의 경우는 통증이 급성처럼 매우 심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약한 통증이거나 이럴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별로 심하지 않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주기적으로 아주 심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건 식사를 했을 경우에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할 수 없으니까 진통제를 저희가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진통제 의존성, 그중에서도 마약만 듣게 되는 경우가 되면 심지어는 마약의 의존성까지 생기기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진통제를 처방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성 췌장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크게 봐서 만성 췌장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분비 기능, 즉 소화효소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부전 치료를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네. 내분비 기능, 인슐린이 부족해서 나온 것을 치료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화효소가 안 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이 왔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췌장 효소제 같은 것을 투여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겠죠. 네. 소화제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내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가 악화되거나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증의 문제는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드리는 것, 네. 그거 그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만성 췌장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후도 좀 궁금합니다. 예후의 경우는 진단과 치료가 늦을수록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오래도록 췌장염이 진행이 되면 췌장이 석회화되고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췌장관 내에 또 결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성 낭종이라고 췌장 세포가 녹아버린 상태에서 그냥 낭종 형태로 아물어버리는 경우에 매우 큰 가성 낭종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기에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그게 바로 고름주머니가 되니까 농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췌장암이 발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강조하지만 당뇨병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주변 장기하고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십이지장이나 대장이나 그다음에 소화성 궤양을 심지어 유발하거나 출혈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복수를 차게 하는 등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그게 이제 일단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합병증이 되겠고요. 그것 이외에 원인이 되는 것이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라든가 부각장성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고칼슘 혈증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면은 요거 자체가 또 자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술 드시는 분은 술 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도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하셔야 그나마 여성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뇨병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가 늦을수록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위험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술 끊으셔야 되고 관리를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위험은 또 없을까요? 그게 급성과 만성이 조금 완전히 별개인데요. 네. 급성 췌장염에 걸렸다고 그게 췌장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췌장염과 췌장암은 일단은 다른 병이긴 하다. 별개의 질환이라고 이제 일단 우리가 여겨지긴 하는데 급성과 달리 만성의 경우는 그 자체 위험 인자가 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췌장암의 경우는 흡연이 역시 췌장암 발병 위험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서 담배까지 태시는 분의 경우는 확실히 췌장암 발병 빈도가 매우 일반인의 경우보다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성 췌장염에 내가 걸렸다, 병원을 다닌다, 혹은 만성 췌장염 환자가 주변에 있다 그럴 때는 꼭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췌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기적인 검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앞서 또 술과 이제 담석이 연관이 된다고 또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췌장에 결절이 보인다는 소견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크기 관찰을 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어떤 위험일 수 있는 걸까요? 결절이 보인다는 게 반드시 악성 질환, 암은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췌장세포 자체에서 생기는 그런 암이나 혹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췌장관에 생기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전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걸 봐서 그냥 경과를 관찰하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보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조직검사도 하고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권하는 대로 정기 관찰이 필요합니다면 주기적으로 빠뜨리지 말고 하시고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거는 좀 더 검사를 하셔야겠다 그러면 꼭 제대로 받아보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췌장에 생기는 염증, 췌장염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광진의 히어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